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네.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네. 강창희 대표님과 이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이 책을 이제 주제로 우리 노후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하고 있는데요. 네.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엔 굉장히 많았지만 네. 요즘 좀 줄어들었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네, 네. 실제로 자녀가 노후 대책이 좀 될 수 있는지 뭐 자녀 자체가 사실 리스크라는 말도 좀 농담식으로 좀 들리던데.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인데요. 네. 아니 귀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냐. 네. 위험해요. 내가 몇 억이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렇죠.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네. 그 뭐 재작년인가 보니까 서울에만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8만 5천. 네, 서울에만.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네네. 그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게. 네네네. 근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기생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패러사이트 싱글이 뭐냐면 기생충적 독식이라는 뜻이래요. 네네. 일본에서 35세에서 44세까지 네. 10년 인구가요. 네.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네.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받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게 영국에서는 키퍼스, 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 비슷하네요.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문제에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어디 퍼붓고 있죠?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네.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부모님한테 결혼 비용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네.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네네. 제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고 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요, 자식들보다도 부모가 또 못돼져서 지금 난리예요, 보면은. 안깨 조사해 보면은. 자식들이 자기들이 돈 벌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의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안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결혼 비용이 남자의 경우 1억 4,400만 원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네. 서울은 훨씬 더 들겠죠. 네네. 왜 그러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냐면 네.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에 이제 과외비.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네.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의 경우에 얼마를 쓰냐면요. 네.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답니다. 네. 많이 벌잖아요.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네. 그 두 애의 과외비로만 들어간 돈이 3,365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등록금도 내야죠. 네. 책도 사줘야죠. 네네. 빵도 사줘야죠. 네. 옷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네. 또 먹고 살아야죠. 일일이 모으는 게 언제 저축하냐 이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요. 네. 재취업을 해도 주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그다음에 결혼 맞아요. 훨씬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노부모 의료비, 네. 요양비 잘못하면 60대가 돼가지고 어때 연봉 받은 사람이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취직을 제대로 해주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돈을 썼는데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그 공통점이 거기 좀 언급이 돼요. 네.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그리고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이런 제목인데 네.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한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3월에 일본 대졸한 자들의 취업률이 네. 96%. 엄청 높네요. 일본은 구인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요. 금년 2월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네. 취업률이 67%라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취직이 아니잖아요.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는 거죠. 아니 근데 일본과 한국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일본에는 일자리가 있고 네. 또 거기는 이제 약간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우리보다 빠르니까 사실 일자리가 생긴 것도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아베노믹스인가 뭐 해가지고 좀 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된 것도 있고 거기도 낮을 때는 뭐 70% 80%까지 떨어졌지만은 네. 우리 같이 떨어진 일은 없어요 일본이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취직하기 우리는 어렵고 첫째.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네. 이 남자가 이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을 조사해서 몇 년 전에 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60세가 아니에요.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인데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네. 58년 개띠는 40%였는데 네.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래요.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네. 취직해서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렇게 이직을 해야지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것보다도 씩씩해야 돼요. 그 옛날에 고성장기에는요, 신기 채용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 봐서 취직하면 되는데 네. 이 저성장기에 지금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신기 채용이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네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학벌 안 봐요. 두 번째, 평판. 내가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네. 실제로요,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넘쳐. 4명을 최종 면접 올렸는데 스카이대 3명, 기타대 1명. 네. 결국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이제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이 인류 외우고 나와서 네. 스카이 법대 나와서 네. 변호사 자격 한의례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하러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안 보고 기타대를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 외고 나와, 스카이 법대 나와, 변호사,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눈펜으로 전락해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네.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의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의 마스터를 취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1억 연봉 받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나왔는데 바로 딴 데서 데려가더라고요. 걔는 8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아까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변호사 1번 등록이요. 네. 1906년이었대요. 1번 등록. 첫 번째 등록된 사람이. 그리고 1000번째 등록이 네. 2006년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변호사 한 사람은 끝내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돌아가는 꼴은 의사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네.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뭐죠?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10개명이라는데 네. 한 3개만 얘기하면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그 웃기는 거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매년 가을에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그 가을에 난리치는데 네. 40대 후반에 명터들하고 그러잖아요. 네. 또 하나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이 웃기는 얘기 같은데 40몇 년 직장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네네. 아파트 30평 이상. 그렇죠.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자동차 크기가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요. 네.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가 기준이거든요. 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네.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전화 정도 받아볼 것. 네네.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아니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요, 생각해 볼까 하면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네.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야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우리나라 부모들이 저는 제 딸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들여서 과외 공부 시키고 이러는 거를 아니 돈 있으면 애들 잘 되게 만드는 건 좋아요. 공부시키는 거는. 문제는 부모가 바르게 시킨 게 아니라 위탁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누구 선생이 잘 되고 누구 선생이 잘 되고 다 조사해가지고 시간표 자기들이 짜주고 애들을 이 시간대로 가라고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네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이 마틴 스쿨의 미래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2033년이 되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이 다 해서 애들을 로봇처럼 돌리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지. 공부시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경상남도 아까 거창고등학교 얘기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참 배운 부모들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얘기인데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 전성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 지어서 애 보낸 학부형. 네네네. 그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제일 골치 아픈 학부형이 누구냐? 네. 서울에서 온 교수 아들, 박사 아들, 무슨 고관 아들. 네. 그냥 미친대요. 다 간섭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자녀의 부양을 예.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예. 제가 또 이렇게 돈은 드리는데 네. 애들이 우리는 부양을 해줘야 될 텐데 네. 우리는 돈 다 들고 우리가 노후에 불행하게 되는 게 그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부양할 수 있을까. 책 내용을 보니까 예.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이제 예.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인데 예.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서 여기 있어요. 예. 71%를 차지했는데 예. 2018년에 27%로 줄어들었고요. 예.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어났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은 10%에서 19%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거의 모든 거를 예. 바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런 퍼센테이지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더 가난한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요, 우선 또. 네. 부모보다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모들의 애들의 의식도 바뀌었지만은 경제력이 없어요. 부양해 줄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1960년도 기준으로는 54세였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는 86세예요. 네. 그러니까 32년 늘어났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네.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네. 자식도 노인인데 그쵸.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요, 출산율 보면은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8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2,700만 명이 출생을 했어요. 네. 1950년부터 1년에 100만 명씩. 네. 출산율이 많을 때는 6.3명까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이고 태어난 아이 수가 27만 명.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이 거대한 부모들을 어떻게 부양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부모님들 각자 도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또 자녀 사교육을 네. 특히 서울에서는 뭐 대치동이든 몇 군데 유명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학부모들이 이런 걸 안 시키지 않잖아요. 예, 예. 남들도 다 시키고 있으니까 예. 이게 나만 안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냐면 극장에서 한 사람이 딱 쓰면 누가 쓰고 옆에 사람이 쓰고 그러면 다 같이 쓰면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스스로 그걸 깨닫기 시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나는 우리나라는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벼락같이 바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 죄송한데 그 제 외손자가 있는데 중3인데요. 네. 제 딸이 서울에서 과외공부 시키고 그러다가 그 돈으로 지방의 대안학교로 이 전학을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요. 한 6개월 후에 이제 방학이 돼서 왔는데 네. 우선 뭐가 되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요. 제가 그게 참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제 딸한테 그랬어요. 네가 보기에도 네 아들이 네 집에서 벗어나니까 성숙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과외 공부를 이렇게 돌려서 시간표 네가 짜서 해줬냐 그랬더니 다른 집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오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럼 뭐냐? 제 딸처럼 그런 생각을 버리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꼰대 이 롯데 라떼 꼰대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세대는 뭐냐면 부모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치해 놨거든요. 네네. 무슨 자립심을 키워준 것도 아니에요. 방치해 놓으니까 알아서 한 거지. 그렇지. 근데 요즘 부모들은 여유도 있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진국에 그걸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재벌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고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네. 한번 그 실패의 기간을 겪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들도 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쉬운 거면 왜 못합니까? 어? 어려운 거를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요. 네. 요즘 보면 저녁이나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 이 40대 부부들이 같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냐면 이 부부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자기 장래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기 노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빨리 바꿔야 애들도 살고 부모도 산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예. 그런 걸 좀 예. 해결해 나가야 예. 된다. 그래서 주말이나 저녁에 가서 강의해 보면 네. 그런 커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에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했죠? 5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몇 년 전에 20대 후반에 일본에서 그걸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우리 사회가 바뀔 거다. 그렇죠. 저는 약간의 제 욕심인지 소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측면에서 예. 부동산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되는가? 사실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서. 예. 그거 이제 뭐 문제점이랄까 이걸 말씀드리면요. 네. 이건 사실 제가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그 댓글을 안 봐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 대비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면 네. 금년 내년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일본의 제 친구 사례를 보듯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보고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여름에요. 한국은행에서 네.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네. 환율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53만 8천 달러. 네. 약 우리 돈으로 5억 한 5, 6천만 원 되겠죠. 네. 그때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네. 일본이 48만 6천 달러예요. 한국이 더 많네.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일본이 다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재산이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니까요. 네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미국, 일본 선진국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금융자산의 비중이 70%고 부동산의 비중이 3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의 비중이 80%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20%예요. 네네.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물론 계속 오르면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네.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을 사례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1990년에는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네네.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네. 그게 지금은 30%로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요? 일본에서 1990년에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2019년에는 30%로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네.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네.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네.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서 보통 사람이 내가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근데 집은 없다. 그러면요, 냉정하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몇 억 빌려서 집을 살까? 네.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집은 빌려서 살고 이 돈으로 딴 데 투자를 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네. 은행에서 돈 빌릴 수만 있으면 지금 눈 감고 집 사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가 뭐 집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일본도 30년 전에는 네. 우리나라나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는 유목민 국가, 그 다음에 해양 국가처럼 우리는 정착해 사는 나라잖아요. 해양 국가, 유목민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라고 하는 나라와 달리 농경 문화를 가진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에이, 뭐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집값을 올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오히려 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면 네. 도시화율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세계에서 1등이 싱가포르, 2등이 홍콩, 3등이 한국, 90%. 대개 도시화율이 80%에서 멈춘대요.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화 뭡니까? 네. 이 과정이 끝났을 때는 네. 누가 집을 사겠는가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요,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이라 금융자산 앞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70%예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10년 후, 20년 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집을 사고 그럴 때 지나가서 몇 명 낳지도 않은 우리 그 자식들 세대가 네. 어떻게 그 집을 가져야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네.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이제 예.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교외에서 오히려 도심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서는 마지막까지 버틸 거예요, 서울도.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도시화 과정도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다른 그 지방 도시도 개발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지 순서가 문제지. 언젠가 네, 올 것이다. 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도 그런 한이라든가 내 집 폭발해야 게 있는데 그런 거에도 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저는요. 금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네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네.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네.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어요.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1991년 피크까지 얼마나 올랐냐? 290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이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네.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오른 데서 버블 경기로 또 올랐어요. 네.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텐데요. 어느 정도 비쌌는가? 네.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네.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네. 지오다쿠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건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네.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에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네.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몇 년 동안 좀 오르는가 했더니 작년 금년 코로나로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시 떨어졌다고 그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네.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그쵸.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네.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오세요.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라고 보세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보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또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버티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바뀌잖아요. 또 뭐 IT 이런 걸로. 네. 그래서
땅도 수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좀 장기 수요나 공급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공급 문제는 네. 제가 딴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우리 집을 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셋 은퇴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30만 가구가 또 준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대, 50대잖아요. 네. 40대, 50대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네.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네. 예측이. 네.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네.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네. 근데 이 노인 가구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사는가? 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대형 아파트 조심하라고 한 게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어났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가 줄었고, 네. 앞으로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수요 전망이 네. 10년 후, 20년 후 네.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집하러서 주식 사라고? 네. 아니에요, 그건. 그건 또 지금 제가 이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겠고, 다만 투자에 관한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이라는 게 뭐냐?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네.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의 염려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만은 지켜라. 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